네, 이것이 정치다. 예, 우리 정치권의 쓴소리 돌직구 날려주실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서상민 정치평론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양재열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총선 후 전국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상호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총선 참패의 후폭풍 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지도부 전원 사퇴했고 이 비대위가 꾸려졌습니다. 다음 주면은 비대위원들이 선임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탈당파 복당을 둘러싸고 벌써 또 이 정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 총체적 위기 이렇게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어떤 정도의 위기인지 어떤 상황인지 좀 5글자로 오자 토크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을 네 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써주십시오. 자, 써 있으면 들어주세요. 내 탓이라고 희생양 찾기. 잠깐 돌려주실까요? 길 잃은 철새. 저 유행가 제목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림. 2가지 의미에서 정신 못 차렸다. 길 잃은 철새부터 듣겠습니다. 워낙 참패라서 헌정사상 가장 최악의 선거 결과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심점도 사실상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채 길 잃은 철새다.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철새도 어려운데 거기다 길까지 잃어서 참 정신 못 차림. 2가지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어안이 벙벙하고. 근데 지금 대책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책임질 사람이 도로 그 수습 방안 하겠다고 나서고, 그 다음에 또 비방은 비박대로 지금 무슨 유승민 복당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측면에서 아무튼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희생양 찾기. 네. 패배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희생양이냐, 그 희생양을 빨리 찾아서 단죄를 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양쪽이 다 친박과 비박이 다 희생양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내 탓이라고. 그 단순 희생양을 넘어서서 이거를 위기를 가지고 빨리 반성을 해서 장비를 내야 되는데 이미 벌써부터 이거를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싸움의 2라운드로 삼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벌써 내 탓을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네 분의 답변을 보면 이게 선거의 최고 책임이 최대 패배의 책임이 누군지가 분명해져야 거기서부터 무슨 실마리가 찾아질 것 같은데 친박이냐 친이냐 이런 식으로 쓰시지 마시고 사람으로 써주세요. 가장 큰 책임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 사람만 좀 써주세요. 새누리당 지금 현경병 의원의 얘기대로 헌정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책임이 있겠죠. 여러 사람이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딱 한 사람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의원, 이양구 공관위원장. 짧게 하시죠. 저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의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현실 상황 분석이 필요하고 책임 소재를 물으셨기 때문에 명확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이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권이 이렇게 대패를 했고 또 민심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그 자체로서 대통령이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양구 공관위원장. 저는 그 정부 여당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천을 아무리 이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개인의 어떤 그 사적인 그런 것까지 들어간 그 공천을 갖다 주도했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너무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양재열 변호사. 최경환 의원이죠? 대통령이나 이양구 공관위원장에게 가 있는 건 맞지만 필드에서 선거를 하는 전투를 치렀던 사람은 최경환 의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 같은 것이 필요했겠죠. 알겠습니다. 이 책임이 대통령이라면 풀어야 될 수준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최경환 의원, 이한구 위원장 등이 큰 책임이 있다면 이들의 입장 표명도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수습을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루도 한시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국가 경영은 돌아가는 것이고 집권당의 책임이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어쨌든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고사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비대위원장을 원유철 원내대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새 비대위원회에 대해서 평가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다음 주에 구성될 비대위원 누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1명 또는 2명 좋습니다. 뭐 필요한 대로 좀 써주십시오. 지금 뭐 백지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 또는 조언하는 이 비대위 구성이 참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주영 의원, 정우택 의원이 비대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중도 재선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정현, 정우택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소장, 노장 개혁파가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네. 예. 지금 정우택이 2명 나왔습니다. 이정현, 정우택. 그러니까 두 분 다 한쪽은 호남에서 재선을 이루고 있고 정우택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에서 네. 어떤 주자로 충청권에서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은 이번에 삼선 됐습니다. 예, 비례가 네, 하나였고 그렇습니다. 예. 삼선이었고 정우택 의원은 한다- 4선 예. 고지에 올라서. 그렇다고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나 대구 쪽에서 시선을 약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아주 친박이나 아주 비박이나 이런 또 결들은 또 아니기 이정현 때문에 의원이 아주 친박 아닙니까? 아니요, 아주 친박은 맞는데 대구에서 이번에 전체 싸움을 이끌었던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최근에 의미에서. 드러난 의미에서 아, 친박이. 친박은 아니다. 그렇죠. 요즘 친박 분류법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예,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뭐 정우택 의원도 그렇죠. 범박이지만. 범박이지만 예, 조금은 좀 친박의 최경환 힘은 의원이나 이런 아닌. 쪽은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주영, 정우택. 네, 지금 당 자체가 지금 대단히 그룹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인사로서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당을 네.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두 분이 네. 적합한 비대위원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뭐 비박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는 예, 그런 중진 의원 2사람을 꼽았습니다. 소장, 노장 개혁파. 저는 저 두 분은 그 대표감이기 때문에 저는 남겨놨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장 개혁파 중에서도 이제 그 도지사 업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휴가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번에 좀 일을 시키는 뭐 원희룡이라든지 아하. 남경필 이런 분들도 포함시키는 이게 아. 비대위원으로서는 좀 그렇게 하면 또 언로분 중에서도 근데 단체장이 비대위원을 할 수 있습니까? 기초단체장은 지금 그 더민주 같은 경우는 했거든요. 거기 일부 그 와서 업무도 하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따져볼 대목은 있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그 문제의식이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예, 소장 개혁파, 예. 노장 개혁파 다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중도 재선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이번 비대위는 한 달여 정도밖에 존속을 하질 않습니다. 네. 전당대회 열릴 때까지 실무적 과도기구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어떤 거를 알고 실무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면 충분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재선 의원이면 그런 정도의 임무를 맡을 만하다. 그러면서도 친박이나 비박 논쟁에 휩싸이지 않는 중도적 성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새누리당이 우선 처리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이 탈당파들의 복당 문제입니다. 이 친새누리당, 새누리당이었다가 탈당한 사람들도 있고, 예, 뭐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죠. 7명입니다. 강길부 당선자, 안상수 당선자, 유승민 당선자, 윤상현 당선자, 이철규 당선자, 장재원 당선자, 주호영 당선자. 예, 이 중에 안상수, 윤상현 당선자는 이미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5명이 남았습니다. 뭐 저희들이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복당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상황을 좀 보겠다, 여론을 들어보겠다, 뭐 등등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뭐 7명, 뭐 2명 포함해서 모두 다 복당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1명이나 2명 복당을 신청을 안 하든지, 복당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든 7명 전원이 복당할 건지,
아니면 한두 명이 빠질 건지, 빠질 경우에는 누가 빠질 건지 써주십시오. 7명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7자를 쓰시면 되고요. 뭔가 한두 명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쓰시면 됩니다. 네. 뭐 이 시기는 뭐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6월 1일부터 20대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만 뭐 복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20대 국회는 어쨌든 새누리당이 그 복당한 숫자만큼의 의석수로 출범하게 됩니다. 지금 122명이니까 네 분 다 7명을 다 쓰셨네요. 그러면 129명으로 뭐 20대 국회가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유승민 의원 복당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도 있고 또 뭐 강길부 의원 뭐 지역민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대세 관계없이 다 복당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에선 다 받아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괜히 물어봤네요.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네. 경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좀 윤상현 의원은 좀 네. 그 사과문을 당원들한테라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보다 명확해야 된다. 입당을 할 경우에는 워낙 그 탈당할 때의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두 분에 대해서 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두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예. 그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흔히 그 투톱이라고 부릅니다. 당 대표 그리고 원내 대표. 어쨌든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당 대표를 선출할 거고요. 원내 대표는 뭐 5월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뽑아야 됩니다. 여러 주자들이 있는데 결과 최종적으로 누가 당 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또 누가 원내 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은 사람을 좀 각자 두 사람 써주십시오. 당 대표는 누가 될 것 같고 원내 대표는 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이 제가 저 평론가들한테 자꾸 예측해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틀릴 땐 틀리더라도 예측을 해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자, 서상희 박사는 당대표는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는 이주영 의원이 될 것이다. 당대표는 이주영 의원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될 것이다. 외부 인사는 뭐죠? 당 대표요. 당대표는 외부 희망 인사도 가능하다. 예. 당대표는 이주영, 원내대표는 나경원, 당대표는 이주영, 원내대표는 정병국 이러셨습니다. 당대표 이주영이 3명 나왔습니다. 원유철이 1명 나왔습니다. 저 서상민 박사. 네. 이번 당 대표는요. 박근혜 정부 말기, 특히 내임덕이 예상되는 말기에 당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 그 다음에 당이 얼마적으로 유기적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원유철 대표가 당 대표를 맡아서 가는 것이 적합하고 또 당내 의견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이주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는 이주영 의원이 지속적으로 원내대표 자리를 표적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 도전하면 4수째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내대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네 번째 도전일 것 같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뭔가 하긴 하겠네요. 전부 다 지금 당대표구나 원내대표를 쓰셔가지고. 워낙 예. 뭐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이주영 당대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내대표를 하셔야 되는데 5선이 되셔가지고. 그래요. 예, 4선에다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내대표는 저는 이제 그 정병국 아니면 사실 심재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좀 더 보다 그 강력한 어떤 그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 원내를 이끌 수 있는데 정병국 의원이 좀 더 적임자가 아닌가. 예, 원내대표로 나경원이 2표 나왔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수도권이고 네. 또 개파적 색채가 없습니다. 또 지금 시기 상황에서 대국민적 호감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네. 당 대표를 당내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로 하지 않으면 본질적 한계를 못 벗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부 인사라고 적었고. 혹시 염두에 둔 외부 인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직 저는 조금 더 이따가 알겠습니다. 말씀. 다음에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제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요. 예.
일단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이제 법조계 출신이신데 그러네요. 예. 두 사람 다 법조계- 판사 출신이에요. 예, 근데 법조계 출신들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도요 정리정돈은 참 잘합니다. 아니 변호사라고 그렇게 아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지금 새누리당 상황이 뭘 막 진취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일단 추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니, 저희가 그냥 좀 정리정돈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정리정돈도 못하게 생겼나요 혹시? 예. 위기를 수습하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는 데는 이 법조인 출신이 좀 강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서상민 박사가 박근혜 정부의 이 심각한 조기 레임덕을 예상하면서 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구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실제로 레임덕이 어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이 총선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쇄신이 필요하다. 쇄신과 국면 전환을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수단. 이게 인적 쇄신이다. 이래서 이제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옵니다. 뭐 청와대는 그 선거날 바로 뭐 그런 거 없다고 뭐 했답니다. 그러나 뭐 당장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적 쇄신 필요하다면, 필요 없다면 그냥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도대체 어느 폭까지를 쇄신해야 되느냐? 청와대 비서실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고, 뭐 내각이 필요하다면 내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써주십시오. 새누리당 당정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정청의 당은 어차피 전면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현 의원이 그 말씀하신 외부 인사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당 얼굴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청와대가 남는데 청와대 비서실이 어느 정도 개편될 건지 또 정부 황교안 총리 이하 이 내각이 어느 정도 바뀔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 주십시오. 자, 정무수석을 쓰셨고 청와대는 비서실장, 정부는 소폭개각, 그다음에 서상민 박사는 대폭이라고만 쓰였습니다. 그리고 현 의원 청와대 핵심 3인방을 쓰였습니다. 대폭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 책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비서실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대폭 물갈이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체제 가지고 지금 이 진용 가지고 계속 가다가는 내임덕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수석을까지 포함해서 많은 폭의 개각 내지는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대폭이 되려면 청와대는 비서실장부터 바꿔야 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각은 총리부터 바꿔야 됩니까? 총리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는 야당과의 협조 이거 없이는 안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야당과의 협조가 잘 되고 협력이 잘 되는 정부 부처 장관들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정무수석을 쓰였습니다. 그 정도 외에는 바꾸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게요. 일단 내각에 지금 여소야대까지 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누군가를 들였을 때 그게 추진력이 생길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할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회의적이고 당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중심을 넘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예우하는 측면에서 당과의 통로로서의 정무수석 정도를 당과 가까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기한 수석이 당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 이제 그래도 이제 보여지 보여지 랑 형님하고 하는 너무 지나치게 위에서 아래로 가까웠으니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갈게요. 당 중심으로 예. 청와대 라인을 좀 정비하자 그런 말씀이군요. 예. 저는 청와대. 전망보다는 기대치, 네. 예, 그래서 비서실장부터 좀 이렇게 바꿔야 쇄신의 어떤 네, 네. 이 느낌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정부는 많이 바꾸면 좋겠지만은 지금 20대 국회도 보니까 야당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그 여소야대 국회에서 청문회 했다가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그래서 좀 경제팀과 일부를 포함 소폭 개각으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치입니다. 그래요. 예. 청와대 핵심 3인방.
사실 정부는 초기에 인사 혼선이 약간 있었지만은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한 번 임명되면 임기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계속 가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네. 다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인방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문고리 그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이번에 책임을 졌으면 그렇게 해서 쇄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서는 하는 희망 사항입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이 문고리 3인방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질 일을 했답니까? 제가 예. 이 방송에서 공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나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저는 궁금한 걸 못 참았어요. 아유, 문제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드려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뭐 이 불통, 뭐 야당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제기해 왔던 게 그런 대목 아닙니까? 총선 민의를 받든다는 측면에서 대통령부터 바꿔야 한다면 국정운영 스타일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자,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그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지금 총선 결과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160석 가까운 이 집권당이 갑자기 122석의 2당이 돼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은 1년 10개월의 국정 운영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서 뭔가 좀 이 국정을 좀 돌파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네 분이 쓰신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좀 영자는 써주시죠. 예, 대통령과 소통하는 거. 대통과 소통입니까? 예, 대통과 소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 소통과 작은 소통? 그런 뜻입니다. 통합과 소통.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예, 국민 뜻대로 국회에 맞게 미워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야권과의 싸움을 넘어서서 여권 내부에서까지 결국에 싸움을 조장을 했던 것이 결국에는 온 게 이 큰 패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1년 10개월 빨리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권 내부라도 봉합을 해야 되는 게 큰 길일 것이고, 그러려면 미워서 내치셨던 사람들, 레이저 쏘셨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극적인 화해를 하시는 게 거의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요?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유승민. 예. 대통령이 유승민과 만나라. 대표적으로 뭐 이루어진다라면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참, 예, 아니 희망사항이냐 뭐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아니 뭐 그게 크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도 않은데, 예, 근데 또 생각하면 엄청 어려운 일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자 국회에 맞게. 예, 여기는 이제 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너무나 그 당과 국회가 경직된 이유가 결국에 대통령의 그 바람과 기대를 너무 그 전달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해서 국회는 국회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맡겨 놓으면은 책임지고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하면서 이 노동개혁을 다시 강조했어요. 네. 이행삼 원장 국회에 맡겨. 그러니까 뭐 국회가 노동개혁법, 노동오법 통과 안 시키면 안 시키는 대로 그냥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여튼 노동오법은 꼭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면 국회에 맡길 수가 없게 되겠죠. 자꾸 국회를 밀어붙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오늘 시점에서 보면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민영삼 원장의 조언과는 반대 방향으로 대통령이 가고 있다는 뜻이죠. 예. 예. 국민 뜻대로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헌정 이래로 1여당이
122석이 된 적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을 맞았던 한나라당 시절에 그때의 최대 난국을 덮고 일어선 예. 장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그때는 국민의 뜻을 읽고 천막 당사를 비롯해서 실천을 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국민이 심판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 뜻대로 두세 가지 조치만 하시더라도 좋지 않겠느냐. 어떤 조치? 대표적인 게 정책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책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사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정에 대해서 조치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런 부분이야 뭐 파격을 뛰어넘는 조치를 하면 국민이 다시 보지를 않겠습니까? 그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세 가지 조치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저 총선거 결과 이 여당이 2당으로 전락하는 그 상황에서 저한테 시청자들 또 청취자들이 막 그렇게 하신 말씀 중에는 이제 여소야대 됐으니까 교과서 문제 다시 바로 잡나요? 이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잡는지 뭐 거꾸로 가는지에 대한 판단은 자체하고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민심이 바뀔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건데 뭐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 자 예. 대통과 소통입니다. 예.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을 통합시키고 화합하에서 국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통합보다는 분열 쪽에 가까웠다. 또 특히 집권당 내에서의 진박이니 친박이니 뭐 이런 것도 계속 그런 형태였다. 그 기반은 뭐냐 그러면은 각 정당 내지는 국회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냐. 그래서 소통을 더 확대하고 또 국민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내고 당뿐만 아니라 국회하고도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대통합 내지는 통합, 화해와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통과 소통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하여튼 소통을 통해서 통합 정치로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군요. 하긴 뭐 근데 예. 예, 저는 좀 그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13대 국회 여수야대가 됐었는데요. 그때 125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야당을 보면 야당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승리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의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127석에서 122석으로. 예, 그게 탈당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하여튼 여수야대가 돼서 그런 예.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그냥 소낙빈 막 내리듯이 무슨 워낙 잘못돼가지고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그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이것보다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네. 정말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정말 전세값 문제라든지 이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가.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가는 그분들이 1번 찍고 싶었겠습니까? 이를테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국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지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저는 제안합니다. 하긴 김종인 대표가 경제 심판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이렇게 총선 결과를 설명하던데 그게 만약에 맞다면 지금 미영사 원장도 이런 구체적인 생활상의 이슈에 대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렇죠. 맞아요. 경제 네. 실패하고 무능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지난 그 3년 동안의 경제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최경환 의원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당대표로 유력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게 참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최경환 대표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내부는 안 쓰셨어요. 예. 제가 그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동안의 숱한 여론조사에서 경제 실패가 가장 이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는 조사가 일관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부 여당에 돌리지 국회나 야당에 돌리지를 그렇죠. 않습니다. 예, 예. 여당, 야당 이런 부분보다도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죠. 그 억울하면 야당하면 돼요. 네. 네, 억울하면 야당하면 돼요. 네. 그 점을 근데 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걸 깊이 새기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패배가 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예, 내려주십시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를 지금 우리 패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 쪽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6명의 새 비대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진영, 양승조 두 사람은 3선이고, 그다음에 정성호, 김현미 재선 의원, 그리고 초선의 이계호 의원. 이번에 다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 6명의 비대위원들, 조금 뭐 거기도 뭐 친노 비노 갖고서 한참 시끄러운 당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중도 성향이고 지역적 안배도 있다. 뭐 이래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당 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비대위 인선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로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이게 김종인 대표의 총선 후 첫 작품입니다. 비대위원, 그동안 선거를 그러니까는 비대위원 없이 비대위 대표 혼자서 치른 셈입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비대위원을 임명했는데, 몇 점짜리 비대위 구성인지 평가를 해 주십시오. 90점, 80점, 85점, 70점입니다. 90점부터 높게 주셨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더 적극적으로 심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고요. 자기 사람을 안 심었다? 그리고 이정훈 원내대표 같은 경우 처음에 비대위에서 제꼈을 정도로 여러분 견제하는 대상 지원했다가 그렇지 않고 드렸고, 또 새누리당에서 온 진영 의원 같은 경우를 참가를 시켰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건 김종인 대표 영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요. 어쨌든 당 전체 내에서 그거를 이뤄낼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단적으로. 김종인 대표의 정치력 플러스 균형 잡힌 비대위 구성. 그래서 높게 줬습니다. 90점이다. 70점은? 네, 이게 말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물 비대위원으로 전혀 들이지 않았다는. 이계호 초선 의원. 초선 의원. 영광 한 표. 영광 한 분뿐인데 결국에 가서는 이게 거기서는 당선된 사람이 3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체를 여기는 확인할 수 없다. 지금 이 비대위가 가져야 될 게 다음 당 대회까지의 당의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20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뭔가를 정리해 나가고 뭔가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김종인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친노 세력을 당에서 몰아내겠다, 아니면 친노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친노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70점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80점, 85점 되게 이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진영 의원 한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호남 민사주의도 뭐 이춘석 의원도 있는데 사실 이계호 의원은 0.5선입니다, 현재로. 재보궐로 갔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3선으로 가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당권 경쟁이 있는데 김종인 추대론도 나옵니다. 김종인 대표를 포함해서 차기 당 대표, 차기 당 대표 누가 될 건지 이름을 써주십시오. 김종인 대표까지 포함해서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가 될 건지 예측해 주시는 겁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김종인. 김종인 대세군요. 따로 설명 안 듣겠습니다. 이 김종인 대표 대세네 진짜. 알겠습니다. 근데 뭐 총선 전망할 때 전부 다 새누리당 과반이라고 다 그래놓고서 거꾸로 돼가지고 김종인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4명 다 김종인을 쓰는 선거를 보면. 하여튼 김종인이 대세는 대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거취를 질문드립니다. 선거 막바지에 광주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를 하다 보니까 호남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대선 불출마,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호남이 지지한 건지 안 한 건지가 좀 애매한 상황,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재인 대표 거취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써주십시오. 정계 은퇴, 대선 불출마를 해야 되는지, 그냥 정계 복귀하고 대선 도전을 해야 되는지, 뭐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이 절충적인 이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써 주십시오.
예, 이 원래 질문은 호남 민심이 어떻게 생각할까였는데 저는 그냥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가 다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자, 대권 가도로 쭉 간다. 그리고 호남은 지지를 거뒀다.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행 일치가 필요하다. 예, 쉽지 않은 답변들이십니다. 예, 먼저 숙려 기간 어떤 네. 뜻입니까? 문재인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이제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미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해 왔었는데 예. 그제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뭐 그렇지 않겠다. 그랬으면서 대선에 은퇴 안 하겠다? 네, 은퇴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표의 그 얘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호남 민심도 지금 거의 뭐 비등해 있는 상태이고 반문 정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면 나올수록 반문 정서는 높아질 것이다 호남에서. 그래서 호남에서 반문 정서 높아지면은 다음에 대선도 기대 없다. 호남 민심, 호남의 반문 민심이 더 악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행 일치하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 28 전당대회 때도 처음에 당을 못 살리면 그만두시겠다 했고요. 네. 당이 분당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다음에 총선 때도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127석을 제시했습니다. 총선 네. 승리 요건으로. 그리고 또 이번에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지금 지지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언행이 일치돼야지. 예. 지금 문재인 대표 호남 민심을 기다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어떤 시청자께서 그러면 호남에서 여론조사라도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틀리는데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예, 언행일치가 필요하다. 다운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프게 맞았죠. 아프게 맞았는데. 다운됐다? 예. 근데 KO패를 당할 정도로 맞은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아하. 저는 다운당했을 때 왜 아프면 이게 사람이 싸우다가 부상을 제일 많이 입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아픈데도 그냥 좀 누워 있어야지. 악으로 일어서면요.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요. 더 화가 나서 더 때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운돼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숙려 기간하고 비슷한. 약간 비슷하죠. 근데 그 더 나가서 뭐냐면요. 아프게 때렸기 때문에 호남 민심도 다운돼서 좀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 그럼 화도 좀 풀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긴 그래요. 다운된 다음에 코치들이 10살 때까지는 일어나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면 안 되고 8까지는 좀 쉬었다가 일어나라 그래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 하신 거 같네요. 예. 대권 가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쭉. 제가 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새누리당이 가반을 넘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부터 그보다 못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대국적으로 가장 큰 승리자는 문재인 전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권 가도를 이분이 가시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 대선 풀출마 정기은퇴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호남은 지지를 거뒀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부분이 늘 걸림돌로 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제가 급하게 드리겠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OX로 묻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표를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까? 대표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바꿔야 된다면 X. 예. 두 분은 안철수 대표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당대표를? 그렇습니다. 예, 이유는요? 네, 안철수 대표가 든 깃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가고 대선 전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다. 예, 당헌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런 무리수를 범하는 것보다도 합의를 거쳐서 대리인을 하는 게 낫지 어차피 1년 전에는 못 하거든요. 그래요? 전까지. 예. 그 지금 그 박지원이야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맡겨야 된다. 그분들한테. 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네, 많다. 네. 예. 그렇게 쟁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면 대선도 엉망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끌고 나가야 됩니다. 야, 이거 쉽지 않네요. 다음 주에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